궁금하잖아요. 과학적인 사고에 기반한 상상 속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곽재식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세 가지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SF 작가다 보니까 미래에는 뭐 어떻게 될까? 미래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거 생각 많이 하거든요. SF 작가가 굳이 뭐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미래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가끔 그러신 분도 없진 않겠죠. 근데 보통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거리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 미래를 상상하면서 내가 느낀 것 중에 표현하고 싶은 건 뭘까? 이런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SF 작가로 쭉 활동을 하면서 이런 미래, 저런 미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미래에 진짜 일어날 것 같다. 미래는 정말 이렇게 된다는 거는 거의 확신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것이 종종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께 세 가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제가 굳게 믿고 있는 거, 이건 정말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라는 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확고히 믿고 있는 미래에는 이렇게 될 것 같다, 세 가지, 그것은 차례대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미래는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빼앗는 미래입니다. 인공지능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지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기계, 컴퓨터, 로봇이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일각에서는 그렇게 없어지는 만큼 인공지능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또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지금 하던 일자리가 줄어들고 다른 일자리가 더 늘어나가지고 전체적으로 일자리의 개수는 유지되거나 더 늘어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손치더라도, 적어도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자리 중에 일부는 인공지능 때문에 대체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하는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런 일은 항상 일어나던 일이었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모습은 혹시 알아보시는 분 계실까요? 이 모습은 1920년대 초, 1921년에 나온 것이니까 꼭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나왔던 연극의 한 장면입니다. 이 연극은 흔히 이제 미국식으로, 영국식으로 읽어가지고 알파벳으로 RUR이라고 하는 연극인데요. 번역을 하면 로썸사의 범용 로봇이라는 제목의 연극입니다. 체코의 천재적인 작가 차페크가 극본을 쓴 연극이죠. 이 연극이 유명한 이유는 이 연극에서 바로 사람을 대신해서 일하는 인조인간으로 로보트라는 말이 처음 나와서 사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연극에서 처음으로 로봇이 사람 대신에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로봇이 지금 어떤 사람을 뭔가 위협하고 있어요. 그죠? 뭔가 이렇게 손으로 어떻게 내려칠 것 같은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이 RUR, 처음으로 로봇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 연극의 내용이 뭐냐? 이 연극의 내용이 뭘까요? 로봇이 열심히 일한다, 편리하네, 이게 이 연극의 내용일까요? 그런 연극으로는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고 널리 화제가 되지 못했겠죠. 이 연극의 내용은 바로 이 로봇들이 사람에게 저항해서, 사람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적극적으로 반란을 일으킨다기보다는 사람을 대체해서 사람의 자리를 빼앗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에게 로봇이라는 말이 처음 탄생했을 때부터 사람들은 로봇이 사람들의 자리를 뺏는다, 로봇에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연극이 나온 지 한 40여 년 후에 나온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영화라든가, 그로부터 다시 한 20년 정도 후에 나온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에서도 인공지능과 로봇이 사람을 위협한다, 사람에게 반란을 일으킨다,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고 사람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미 상당히 많은 경각심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고, 최근에는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말도 유행어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은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조금 일을 하는데 거들고 하면서 작가로서 이렇게 거든 일에 참여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식의 유행어가 돌 정도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가시적으로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산업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그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바뀐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정도면 정말로 인공지능 때문에 이제 사람이 할 일 기계가 로봇이 다 해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일자리가 대폭 변화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안 가면 뒤처진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다 단숨에 다 대체를 하고 그 인공지능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할 일이 없어진다, 이런 미래는 상당히 좀 멀리 보이는 미래죠, 그죠? 그런 미래가 당장 닥쳐온다는 생각은 좀 하기는 힘들겠지만, 인공지능 때문에 상당한 어떤 경제 위기 내지는 뭐 경제적 충격을 느낄 정도의 사회 변화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나마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가 충분히 도래하지도 않았는데도 그것 때문에 올 사회의 변화, 그것 때문에 올 경제의 충격,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 이런 거 다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그렇다는 점에서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의 위대한 SF 작가 차페크 선생님 덕분인지 로봇과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은 100년 전에 처음 할 때부터 이게 사람의 위치를 대체하면 어떠지? 이 고민부터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고민을 하는데 이미 익숙해진 것이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일자리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에서도 그거부터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뭐 자동차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의 미래의 변화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전기차가 나오게 되면, 전기차는 기존의 가솔린차, 디젤차에 비해서 구조가 훨씬 더 간단하기 때문에 그 자동차를 조립하는데 인력도 훨씬 덜 필요하고, 그 자동차를 조립하기 위한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도 별로 더 필요가 없다라는 뭐 그런 예상 들어본 적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가솔린차, 디젤차를 더 이상 생산 안 하고 전기차를 많이 생산하게 되면, 과거에 가솔린차, 디젤차를 생산하던 그 인력, 가솔린차, 디젤차의 엔진, 거기에 들어간 변속기를 만들기 위한 부품을 납품하던 중소기업, 하청업체들은 일감이 끊어지게 되겠죠. 잘못하면 사업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빨리 대체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자동차 산업의 비중이 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가솔린차, 디젤차에서 전기차로 바꾸는 것도 일자리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기술적인 변화이거든요. 산업계에서 전문적으로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죠, 그죠? 그렇지만은 뭐 전기차라고 하면 약간 뭐 환경을 보호하고 또 조용하고 미래적인 좋은 차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일자리를 줄어들게 한다라는 생각은 좀 덜하는 경향이 있죠. 거기에 별로 겁먹는 사람들은 없는 경향이 있죠.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차라리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어느 정도는 대체할 것이다 라는 걱정을 미리부터 하게 된 것은 오히려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저는 간혹 합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그런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냐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이런 게 실제로 많이 일어났으니까. 로봇이 내 자리에서 대신 내가 하는 일을 해가지고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보다, 야 너 로봇이 네 일 대신할 거니까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 라는 일보다 어떤 일이 더 먼저 벌어질 확률이 더 높으냐, 인공지능을 채택해서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경쟁사 때문에 내가 다니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감원하는 바람에 내가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로봇이 직접적으로 내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나의 일자리를 가져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디 뭐 방송국 같은 데 가고 이야기하면 다들 싫어하시는 이야기로 어떤 게 있냐면 뭐 방송국의 어떤 PD라든가 편집자 뭐 이런 사람을 인공지능이 대체해가지고 막 로봇 PD님이 방송을 촬영하고 이런 시대가 지금 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시대가 빨리 올 것 같지도 않고. 그렇지만 어떤 시대로 왔느냐, 인공지능 때문에 사람들이 훨씬 재밌게 볼 수 있는 추천 영상을 잘 추천해줘 가지고 사람들이 더 빨려 들어가서 볼 수 있는 OTT,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그런 게 엄청나게 인기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본다고 텔레비전 방송이나 라디오 방송을 덜 보게 되면서 그 방송국들이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효과는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미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미래입니다. 기후변화는 분명히 우리에게 닥칠 위협이라고 여러 차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 가지 방향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크게 관심이 없게 언뜻 지나가면서만 보시면 기후변화에 관한 어떤 강렬한 홍보물 혹은 홍보 영상, 뭐 영화, 소설 이런 것만 보시다 보면 기후변화 때문에 인류가 멸망한다, 지구가 기후변화 때문에 온통 다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는 바람에 다 물속에 가라앉는다, 지구 종말, 이런 이야기로만 기후변화를 접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적어도 당장은 아닙니다. 지난 8월에 나온 IPCC의 기후변화에 관련된 보고서 요약본이라는 3개를 휩쓸었던 자료를 보면 우리에게 닥칠 기후변화로서 과학자들이 동의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홍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뭐 1.2배, 1.3배에서 1.5배 정도 늘어난다. 가뭄에 일어나는 그런 피해와 그런 가능성이 한 2배 정도 늘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충격입니다. 세상이 종말하고 멸망하고, 만약 세상이 기후변화 때문에 멸망한다 그러면 당장 다 뭐 세상이 끝장난다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든 걸 다 젖혀놓고 다들 기후변화를 위해서 나서겠지. 기후변화, 이게 사실 기후변화의 무서운 점이고, 그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주춤주춤하게 되는 면인데,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미래는 세상이 다 같이 종말을 맞는 종말론적인 미래가 아니라 사회의 가뭄과 홍수와 같은 기후 피해가 지금보다 더 증가하는 미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진국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직장을 갖고 뭐 잘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기후변화의 피해를 당장 받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미 가뭄 때문에 농사가 안 돼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태풍이나 홍수가 한번 휩쓸고 나가면 집이 무너지고 온통 삶의 터전이 다 물에 잠겨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은 그 때문에 소중한 목숨을 잃을 확률이 지금보다 1.5배, 2배로 늘어나는 무시무시한 미래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후변화는 주로 사회적인 약자들, 개발도상국들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그런 문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가시적이고 좀 더 확고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미래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들, 여러 가지 국제적인 협의가 잘 진행이 안 된 측면이 있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나라들은 주로 약소국,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요즘 기후변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물질, 이산화탄소, 온실기체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여러 가지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대로 지금 성큼성큼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그래도 사람들이 다 뭐 돈 욕심만 있고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 어떻게 되기만을 그런 문제만에 관심이 있는데, 기후변화 같은 이런 전 세계적인 위기에 대해서 다 같이 그렇게 힘을 모아서 동참하는 일이 쉽게 벌어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적어도 기후변화에 관련된 가시적인 영향이 꾸준히 좀 더 빨리 우리에게 닥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우리나라에 뭐 비가 많이 와서 우리나라에 큰 가뭄이 들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문제도 물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세계적인 강대국들이 기후변화 자체를 어떤 그 세계적인 질서의 재편, 경제 성장이 바뀔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측면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생각이 점점 더 세계적인 강대국들이 무거워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다들 잘 아는 회사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의 선진국이자 전기 자동차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미국과 맞먹는 세계적인 강대국이라고 하는 중국 같은 나라에는 세계의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만한 굉장히 거대한 수준의 태양광 관련 소재와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기차가 판매된다고 할 때 꼭 필요한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앞서 나가는 나라가 중국이기도 하죠.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 문제 너무 심각하니까 이제부터 다 전기차만 타고 다녀야 돼. 다 태양광을 많이 설치해야 돼. 안 그러면 뭐 제재를 가하겠다. 벌금을 물리겠다. 이런 제도가 국제적으로 실시가 되면 미국이나 중국 혹은 이런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술에서 앞서 나가는 유럽 선진국들이 그만큼 더 돈을 벌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죠. 전기차를 많이 타고 다녀야 돼라고 하면 미국산 전기차를 사다가 쓸 것이고, 태양광을 많이 설치해야 돼라고 하면 중국산 태양광을 전 세계 사람들이 사다가 설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강대국과 선진국의 이해관계도 기후변화에 관련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쪽으로 상당 부분은 모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자체가 사회적인 약자들 개방도상국들에게 점점 더 큰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런 것을 예상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진국 강대국들이 그거를 예방하는 것을 경제 변화의 어떤 기회로 삼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시대는 곧 빠르게 닥쳐오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미래는 인구의 구조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미래입니다. 이거 뭐 여러분 다들 아시죠? 한국인들은 이거 이미 다 체감하고 있어요. 또 인구가 줄어들었대, 또 출산하는 숫자가 줄어들었대, 또 태어나는 아기들이 줄어들었대,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든다, 대학생들의 입학하는 숫자가 줄어든다, 중고생의 숫자가 줄어든다. 우리는 계속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분야에서 한국이 굉장히 어찌 보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미래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요. 사실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 그 정도만 해도 이런 미래를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19세기만 해도 영국의 학자 멜서스를 대표로 굉장히 유행했던 멜서스 트랩이라는 관점 때문에 세계는 인구가 너무나 빨리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구를 위해서 소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량, 자원이 부족해서 바닥나서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인류는 멸망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발상을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사상적인 그런 움직임, 새로운 사상의 어떤 발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던 19세기, 20세기에 이런 식의 생각이 굉장히 유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사상, 어떤 생각 체계, 어떤 이념 같은 것들이 이 19세기 발상 앞에서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싸워서 어떻게 해결할 수밖에 없다. 라든가 아니면 극단적으로는 강력한 어떤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해가지고 자원들을 다 나눠주고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이런 걸 다 통제하지 않으면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이 망하게 된다. 혹은 정반대로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들 다 방치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끊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서 인구가 줄어들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극단적인 생각도 나올 정도였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미래가 이런 것 때문에 크게 바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했는데, 막상 2021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21세기는 어떻느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구미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인구가 아주 빠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출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출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오래 살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가 중국 계속 인구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결코 출생하는 숫자가 많아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경제 개발이 적게 이루어지고 기술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 가지고 선진국 사람들처럼 오래 살지 못했던 중국인들이 점점 선진국 사람들이 사는 만큼 오래 살게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일부 중앙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인구가 빨리 늘어난다라고 많이 걱정하고 있던 인도 같은 나라도 지금 합계 출산율을 따져보면 한 2.5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지금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구는 곧 안정될 추세에 와 있고 많은 선진국들이 인구 감소를 생각하는 그런 미래로 진입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19세기에 개발되었던 수많은 그런 사상, 자원이 부족하고 인구는 너무 많아지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 때문에 나왔던 그런 사상과 이념들이 안 들어맞고 있는 시대로 너무나 빠르게 세상이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의 미래가 되면 한국의 모습은 특히나 많이 바뀔 것입니다. 인구는 정말로 잘 예측되는 분야거든요. 인구가 보여주는 미래는 피할 방법이 굉장히 없습니다. 없던 사람이 갑자기 생겨난다 이런 거 생각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인구 추세를 볼 때 앞으로는 20년 후, 30년 후는 지금보다 노인 인구의 숫자가 훨씬 더 많고 어떤 분들의 생각에 따르면 그런 젊은 인구가 부족한 그 틈을 메우기 위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이주민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다문화 가정의 숫자를 더 늘려가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죠. 그런 것이 미래의 한국의 모습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와 비슷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런 연사들과는 다르게 분명히 인종이 다른 사람도 섞여 있다거나 혹은 지금과 같은 이런 청년, 중년, 장년 중심의 연사가 아니라 80대, 90대 분이 나오셔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그런 것이 20년 후, 30년 후에 새로운 미래가 될지 모른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일하는 거, 사람들의 어떤 정년 퇴임 이런 것도 바꿔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떤 분께서는 이런 주장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되면 사람들이 은퇴를 한 후에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의 직장을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을 사는 그런 것이 보편화되어야 될 것이다. 아무래도 제2의 보편화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라고 하면 복합적이고 어려운 일보다는 비교적 단순 노동인 작업, 쉬운 작업부터 하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 이렇게 나가보면 단순한 작업, 소위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그런 쉬운 작업 같은 경우 대부분 이 젊은이들이 많이 하고 있죠. 어린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 미래가 되면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젊은이들은 좀 더 빨리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직업으로 진출하고 오히려 70대, 80대, 90대가 된 노인분들이 그런 어떤 단순 노동 계통의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에 많이 포진해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노동과 계층을 보는 그런 시각도 인구 때문에 달라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들 요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심코 요즘 그런 생각하죠. 단순 노동을 하고 임금이 작은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경험도 없고 경력도 없고 뭔가 지금 사회에서 큰 입지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재산도 적을 것이다 라고 무심코 넘겨짚는 경향이 지금 모르긴 해도 우리 사회 곳곳에 있죠. 그죠? 근데 그런 30년 후에 인구 구조 때문에 뒤집힌 미래가 되면 아주 간단한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이 있다라고 해도 저분이 굉장히 단순한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정년퇴임할 동안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일, 어려운 일 많이 하신 분일 수 있다. 저분이 이미 한재산 쌓아놓으신 분일 수 있다. 라는 시각을 갖고 아르바이트생들을 보게 되는 그런 시대가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공지능의 미래, 기후변화의 미래, 인구의 미래 세 가지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 제가 던져드린 이 미래에 대한 질문이 여러분들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또 이런 미래가 정말로 온다면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정말로 뜻깊고 감사한
시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앉으시죠. 네, 곽재식 작가님 감사합니다. 뭐 박사님이라고 호칭을 해도 되고, 네네, 그죠? 작가님이라고 호칭을 해도 되고, 네. 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데, 저는 오늘 그 강연을 잠깐 들으면서 저는 인공지능 석사입니다. 아,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박사 앞에서 석사를. 아, 아닙니다. 근데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처음에 굉장히 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네. 두려워할 수 있는 네. 그런 화두들을 많이 던져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인공지능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기술이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좀 두려움으로 접근하는 이 자세가,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이거를 해법으로서 해결하는 부분으로 발전하려면 좀 어떤 방식의 사고를 가지면 좋을까요? 처음에 두려워했던 어떤 명제가 나중에는 두렵지 않아, 확신, 이렇게 갈 수 있는 방식으로 가려면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두려움을 극복이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또 의외로 또 저는 두려움이 전혀 없거든요. 네. 저는 인공지능이 보여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네. 전체로 보면. 예를 들면 저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이건 여기저기서 많이 한 이야기긴 한데, 교통사고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예. 갑자기 현대사회에서 갑자기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교통사고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한 120년 전쯤에 조선시대에 뭐 어린애가 밖에 나간다고 할 때 부모님이 야, 밖에 가만 다니는 거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이 조금 더 발전을 하면 막 이렇게 진짜 누워서 자고 있으면 자동차가 저절로 운전해가지고 뭐 어디 데려다 준다, 이런 시대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교통사고를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정도의 자율주행 기술은 상당히 빨리 보편화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한 30년 정도 후가 지나면 차조심을 해야 된다, 교통사고가 사회에 주는 어떤 그런 위험성이 크다라는 게 옛일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의 자손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항상 밖에 나갈 때마다 차 조심하라고 했대. 참 뭐 무섭다고. 뭐 이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예. 자동차 교통사고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시대가 20세기와 21세기 초반에 이 긴 인류 문명 수천 년 수만 년 역사 속에서 한 100몇십 년 정도의 현상으로 끝나버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런 얼마나 많은 목숨을 구합니까?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기술이 인공지능인 만큼 사회 전체로 보면, 인류사 전체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다만 그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럼 변화에 적응이라는 과정에서 뭐 내가 일하던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진다거나 내 일자리가 갑자기 없어진다거나 뭐 이런 일은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도 또 현실이다. 네. 그게 뭐 정확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내 일자리를 빼앗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살아왔던 역사들을 되짚어보면서 그걸 또 한번 반면교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적응하면 좋을지, 어제는 또 적응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말까지 쓰시던데 어떻게 생존하면 좋을지를 계속 역사를 통해서 좀 미리 학습하시면은 대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의 궁금증은 이렇게 조금 해소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의 궁금증은 어떨까요? 궁금하잖아요. 네, 질문 주시죠. 자, 먼저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 첫 번째 질문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와 함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에 과학기술 컨퍼런스에 참여한 강지현이라고 합니다. 작가님, 우선 좋은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그 공학 박사님이시자 작가님이신데, 공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작가님처럼 그렇게 뭔가 상상 속의 캐릭터를 창조해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을 기반으로 한 작가님의 상상력의 원천이 조금 궁금합니다. 뭐 많은 사전 조사로 만들어내시는 건지, 혹은 자연스럽게 머릿속으로 떠오르시는 건지요? 이런 질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을 굉장히 조리 있게 잘해 주시네요. 네. 이런 정도의 뭐 언어 능력 뭐 이런 게 있으시다면 그렇게 무슨 상상력의 그런 고달픔을 겪으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어디에서 뭔가를 상상해 나가느냐,
쉽지 않죠. 네. 저도 막 그런 게 명쾌한 답으로 뭔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글 쓰다가 막 이렇게 막힐 때 그때 어떻게 하세요? 상상력의 원천이 어디에 딱 있어가지고 예. 거기에 가면 아 상상력이 온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글 쓰기 빡 생기고 이러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삶의 여러 가지 순간들에서 상상할 것들을 찾아내 보려고 노력하고요. 메모해 두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예. 메모. 저는 아하. 지금도 여기 올 때도 메모용으로 항상 쓰는 수첩을 들고 왔는데 항상 들고 다니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필기하시면서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뭐 생각날 때마다 아 이런 거 좀 더 생각해보면 뭐 재밌겠다. 예. 이런 거 소설로 쓰면 재밌겠다 싶은 게 있을 때 그런 게 잠깐 떠올랐다 그러도 여러분 한번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그러면 그런 게 잠깐 떠올랐다고 하더라도 아주 잠깐 사이에 싹 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아 그 좋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 뭐였지 이런 식으로 몇 시간 동안 생각해도 다시 안 생각나요. 맞아요.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안 놓치기 위해서 열심히 메모해 놓는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저 근데 지금 작가님 얘기 들어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꿈을 꾸면 꿈속에서 엄청난 무한한 상상으로 꿈을 꾸고 눈을 딱 떴을 때 방금 재밌는 꿈이었는데 생각이 안 난다. 쏙 들어오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잘 때도 메모를 옆에다가 메모장을 해놔야 될까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꿈 일기를 쓴다라고 해가지고 예. 머리맡에 그런 메모장을 만들어 놓고 꿈을 꿨을 때마다 사소한 거라도 계속 꾸준히 기록을 하시는 그런 분들 계세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진 않지만 도움이 될 수 있다. 모르겠어요. 저는 잘 때는 푹 자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첫 번째 질문자분께서 정말 재미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또 해답이 되셨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문자분 만나보죠. 자,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와 함께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저 이번 과학기술 미래인재 컨퍼런스에 참가한 조근혜입니다. 저 박사님의 강연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 영화를 보면 형태는 좀 다르지만 대부분 현실이 된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상상과 현실에는 경계가 없는 느낌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상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좀 궁금합니다. 이 정말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너무 난해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 일리가 있습니다. 네. 상상한 것들이 대부분 현실이 됐어요. 상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상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지금 진짜 핵심적으로 떠오른 한 글자와 예. 여러분들께 좋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것과는 좀 다른 게 있는데 그래도 일단 좋은 이야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예. 상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과 참여가 필요하죠. 네, 이게, 맞습니다. 이게 좀 좋은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현실이 되는 것은 그 상상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서 열심히 행동하고 실행을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계속 쌓여가기 때문에 그 상상이 현실이 되는 거거든요. 인공지능이 막 세상을 바꿉니다라고 막 이렇게 막 나오면 저런 인공지능이 벌써 나왔어 와 막 이렇게 하면서 저절로 막 세상이 막 그렇게 빨리 변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인공지능의 그 정도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땀 흘려서 노력을 하거든요. 머리를 네. 싸매고 그런 변화 속에서 그런 노력과 실행과 미래를 가져오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가운데 현실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고 네. 그것보다 더 먼저 앞서서 마음속에 한마디 쫙 떠올랐던 것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돈이 아닐까? 아하.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돈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어떤 자본주의 논리라기보다는 어찌됐든 사람이 움직이고 시간을 쓰고 뭔가 장치나 장비 같은 것들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투자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지금 여기 그 박사님의 말에 조금만 더 보태자면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상을 뚫을 만큼의 용기와 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또 덧붙여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맞나요? 네,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세 번째 질문자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와 함께 대학교에 질문 다니는-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대학교 다니고 있는 황선주라고 합니다. 네, 인구 구조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 일본은 미래 정년 연장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앞서 강연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정년 연장인 뭐 당연한 어떤 뭐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좀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사실 저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답이나 준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은 잘 없어요. 네네. 이게 좀 너무 잊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그냥 드리는 생각인데, 저는 정년 연장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겠죠. 평균적인 그런 수명, 기대 수명 자체가 아주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전에 뭐 환갑을 맞았다고 장수했다고 잔치를 하는 시대에서 지금은 100세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네. 100세 시대에서 환갑이라는 거는 인생의 60%에 지나지 않는 거거든요. 아, 인생 그러네요. 중반이에요, 사실은.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수명에 대해서 바뀌는 시대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의 정년 연장은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젊은 층, 어린 층의 인구는 급격히 줄고 노인층의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수명도 길어지는 이 시대에 대한 대책으로 정년 연장은 답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소극적으로 이 정도 인구가 이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이 정도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다라는 측면이지, 이렇게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것에 대해서 걸맞을 만큼 뭔가 큰 변화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오히려 작은 제도의 변화이다. 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할까요? 저 사실 믿지 마세요. 저 깊게 생각해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네. 어떤 그런 것보다는 어떤 게 좀 더 그럴듯하게 들릴 때가 많냐면 오히려 그렇게 뭐 예를 들면 뭐 60세 정도 돼가지고 퇴직을 하고 은퇴를 하신 분이 어떤 제2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직업을 찾는다. 네. 뭐 예를 들면 뭐 인생 뭐 이모작 뭐 이런 그렇죠. 말씀도 쓰시는 것 같던데, 네. 그런 형태의 어떤 고용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지금은 사실 노인 빈곤 때문에 생기는 노인 일자리라는 것이 좀 약간은 비정상적이고 굉장히 열악한 일자리 위주로, 그것도 뭐 몇 안 되는, 예를 들면 뭐 아파트의 뭐 경비원이라든가 뭐 실버 택배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만 좀 형성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더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우리가 흔히 뭐 젊은이들의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자리가 노인들에게 좀 더 많이 넓혀지고, 그에 비해서 과거의 어떤 뭐 나이라든가 경륜 이런 것에 따라서 주어지던 일자리,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많으면 당연히 뭐 관리직이 되는 거고 부장이 되고 뭐 과장이 되고 한다는 뭐 그런 것에서 떠나서 젊은 사람들이라도 재능이 있고 일을 잘하면 얼마든지 더 관리할 수 있는 일, 뛰어난 일을 맡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 노인이 새로 구하는 일자리는 뭐 노인이라고 해서 뭐 그런 어떤 젊은이들이 하는, 예를 들면 놀이공원에서 뭐 아르바이트하는 이런 거 뭐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예. 그런 식의 아예 일을 하는 방식, 삶을 사는 방식 자체에 좀 변화가 오는 것이 미래에 올 큰 인구 구조의 충격에 더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시대가 변하고 인구 구조가 변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수명이 연장이 되면서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 기간들도 늘어나다 보니까 인생 이모작처럼 제2의 직업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그 직업을 굳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왔던 사고방식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 새로운 방식. 요즘 뭐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그래서 뭐 어르신분들이 뭐 편집, 영상 편집도 배우시고 코딩도 배우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런 노력의 일환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또 새로운 또 접근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요. 계속해서 네 번째 질문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번째 질문은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직접 채팅으로 주신 질문이네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논문이나 강연, 교양서적을 통해서 과학적 상상력을 표현할 방법이 있는데 소설이라는 장르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하필 왜 소설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소설을 과학적 상상력을 표현하는 게 뭐 제 삶의 목적은 아니고요. 네, 뭐 그렇게 하니까 또 좀 너무 죄송한 것 같네. 아니요, 과학적 상상력 표현하는 게 되게 좋아하는데 예. 소설이 아무래도 뭐 더 자유롭죠. 이야기를 하기가. 그리고
제가 애초에 글을 처음 쓴 게 처음부터 애초에 소설이었어요. 아하. 애초에 딴 과학책이라든가 교양 서적 같은 것은 소설을 여러 편 쓰고 출간을 하고 하다 보니까 글을 괜찮게 쓰는 것 같은데 과학책도 한번 내보시면 어떠냐라는 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과학책은 하나 둘 이제 쓰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애초부터 그러니까 20대 때부터 소설을 열심히 쓰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자연스럽게 소설에 녹아들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소설 작가였어요. 원래부터. 네. 근데 소설도 그럼 평상시에 좀 즐겨 보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물론이죠. 네. 원래 문과 출신이셨잖아요. 중국어를 전공을 하셨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그런 것을? 요즘 뭐 다 조사하면 나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문과 고등학교 다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문과를 이렇게 문과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바로 이공계로 들어가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든 진로가 계속 뭔가 바뀌었는데 하지만 소설은 그동안 계속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주로 좋아하셨던 장르.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사실 SF 좋아했고요. 네. 모르겠어요. 어떤 뭐 잡지나 이런 데서 평해 주시는 분들은 이 양반은 과학을 전공했고 그렇기 때문에 SF를 어떻게 쓰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던데 저는 과학하고 인연 없이 그냥 살 때부터 예전부터 SF를 읽는 것부터 좋아했어요. 네. 예전부터 SF를 원래 좋아했고 소설 쓰는 것도 제가 특별히 막 SF를 써야겠다고 하면서 굳이 쓰지는 않거든요. 사실 제 책을 보시면 무슨 역사 소설, 연애 소설 이런 것도 여러 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SF를 제가 워낙 읽는 거를 예전부터 좋아하다 보니까 소설을 쓰게 되면 SF 쪽으로 이렇게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렇습니다. 네, 좋아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것 같은데요. 잘하지는 못합니다. 사실 그렇게 잘하지는 못합니다. 네. 예, 겸손하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또 채팅 질문 받아보죠. 과학뿐만 아니라 영화, 역사, 오페라 등 다양방면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왕성한 호기심을 유지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여러 분야의 왕성한 호기심을 유지하는 방법까지는 모르겠고요.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사실 그 작가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제가 지금까지 낸 책이 한 20 몇 권쯤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책을 그렇게 이제 쭉 내고 나면 그리고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글을 쓸 게 이제 계속 앞으로 생기면 작가들이 대부분 다 이제 뭘 써야 되지 막 이런 거 맨날 고민하거든요. 네. 다음 주까지 무슨 어디 신문에 어떤 칼럼을 쓰라고 하는데 거기 도대체 뭘 써야 되지 맨날 고민하거든요. 그 고민을 해결하려면 세상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고 고민하고 이거에 대해서 나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이야기를 세상에 해줄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짧게 말하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아하. 작가로 생존하기 위해서 왕성한 호기심을 갖고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진솔한 고백이겠습니다. 정말 진솔해서 너무 솔직하셔가지고 더 확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책을 내신 게 공부를 왜 해야 합니까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답변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법은 모르겠고 이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 방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을까. 맞습니까? 그렇듯하네요. 네, 그렇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포장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네요, 진짜. 그렇습니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질문을 주시는 모든 그 분들의 그 질문들이 질문 안에 해답이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질문에 대한 이렇게까지 포장이 되십니까? 네. 거의 백화점 포장 같은 느낌인데. 예. 아무튼 완벽하네요. 네, 뭐 덕분에 네. 우리 곽재식 작가님 덕분에 이 자리가 너무 풍성해졌고 영감도 풍성해지다 보니까 이게 답변이나 질문들도 더욱더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질문과 곽재식 작가님의 답변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답변해주신 곽재식 작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